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상식이 되는 나라, 정의가 눈으로 보이는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통령은 과거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 그런 대통령을 뽑아주십시오. 노동을 말하고 여성을 말하고 청년을 말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대 대선 특집 경제 현장 시작합니다.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첫 조기 대선이란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으며 75%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 거리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평소보다 2시간 더 늘어 조금 전 저녁 8시 투표가 완료됐는데요. 서울경제TV는 19대 대선 특집 경제 현장이 끝난 이후에도 개표 상황을 하단 자막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해드립니다. 5월 장미 대선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 출구조사와 투표조사 결과를 가상 스튜디오에 김혜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헌정 사상 첫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19대 장미 대선, 국민들의 선택이 끝이 났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만큼 국민들의 투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치열한 양자 대결이 아닌 다자 간의 구도로 이루어진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고 이제 국민들의 판단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이번 대선에서 민심이 선택한 단 한 명의 후보, 단 한 명의 대통령은 과연 누구일까요? 투표 마감과 함께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언론 출구조사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SBS, MBC, KBS 지상파 3사가 내놓은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4%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2위에는 자유한국당 23.3%로 홍준표 후보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4위, 5위 출구조사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1.8%로 홍준표 후보를 바짝 뒤잇는 모습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7.1%,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5.9%의 예상 득표율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득표 현황 조금 더 우세한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현재 시도 예측 결과 13곳에서 우세함 나타나고 있습니다. 2위에 자리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3곳에서 현재 우세한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지역별 예측 득표 현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 경기, 서울 수도권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수도권이죠. 유권자 수 2천만 명으로 전국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몰려있는 만큼 수도권의 민심이 대선 결과를 좌우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천과 서울, 경기 모두 문재인 후보가 40%가 넘는 예측 득표율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 역시도 문재인 후보가 32.4%로 예측 득표율 나타내고 있고요. 충남과 세종, 충북 역시나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부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초접전을 벌였던 곳이죠. 이번에는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대전으로 가봅니다. 대전 문재인 후보가 42.7%로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면실공이 보수의 심장으로 꼽혔던 대구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탄핵 정국과 관련해 민심이 상당히 요동쳤던 지역인데요. 역시나 경북, 대구 지역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울산과 부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경남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박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13대 대선 이후 호남은 늘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역시나 마찬가지네요. 전북과 전남, 광주 모두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나 문재인 후보가 48.1%에 득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탄핵과 촛불로 만들어진 제19대 장미 대선. 저희가 전해드린 결과는 언론사의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번 출구조사의 경우 사전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변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26%의 사전투표율을 보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향후 이번 출구조사 결과가 당락을 예측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VR 스튜디오에서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제19대 대선 1, 2위를 다툰 후보들의 진영 분위기, 현장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측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 41.4%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더민주 개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정창신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개표 상황실 전면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의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국내외 취재진 200여 명이 이곳 분위기를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 후보는 잠시 뒤 8시 30분쯤 개표 상황실을 찾아 이 당 지도부와 선대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인 추미애 대표와 공동 선대위원장들을 비롯한 이 당직자 50여 명도 이 TV로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상황실로 모였습니다.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에서 문 후보의 득표율이 41%를 넘은 것으로 나오면서 이곳 상황실에선 환호와 박수 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당직자는 양팔을 들고 함성을 지르기도 했고 또 다른 당직자는 양손을 모은 채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당직자들은 이 출구조사 결과가 최종 개표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개표 상황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출구조사 결과 23.3%로 2위를 차지한 홍준표 후보가 있는 자유한국당 당사 상황실 현장 연결해 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성훈 기자, 현재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김성훈입니다. 지금 여기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대표 중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뒤에 당사로 나와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마지막 선거 유세를 통해 투표장만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막상 문 후보의 뒤진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다소 가라앉은 당사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안 후보의 앞선 것에 안도하며 막판 개표 역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극적인 지지율 변화를 보여준 후보입니다. 약 한 달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던 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후보는 5%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며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거침없는 발언과 행보를 통해 보수 우파의 표심을 빠르게 흡수했고 TV 토론회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홍준표 후보는 보수 우파로서의 이치를 공고히 하며 지지율을 높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일 엠브레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홍준표 후보가 19.6%로 17.8%의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2등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고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서도 홍 후보와 안 후보가 18.6%로 동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 대선 캠프 측은 자체 조사에서는 이미 홍 후보가 문 후보를 앞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도 SNS를 통해 40%대 38%로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민 대통령이란 슬로건 아래 강한 안보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과연 자신의 예측대로 보수우파 집결을 통한 대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사에서 김성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 21.2%로 3위를 차지했는데요. 국민의당 대선 상황실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훈규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국회 헌정기념관에 마련된 국민의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후 7시 반부터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 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 현재는 모든 자리가 채워진 상태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직 이곳 상황실에 나와 있지 않고 서울 모처에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출구조사에서 득표율 21.8%입니다. 40% 득표율로 했던 국민의당은 늦은 상황입니다. 특히 에서 홍준표 후보의 역전을 허용한 점은 에서 지지율이 가장 크게 요동친 후보입니다. 3월 초까지만 해도 10% 초반대 지지율을 맴돌던 안 후보는 당 경선에서 이른바 안풍을 일으키면서 한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대로 치솟아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TV토론 부진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가 공표됐던 지난주엔 홍준표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2위 경쟁을 벌이는 상태에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을 맞았습니다. 위기를 맞은 안 후보는 지난 4일부터 배낭을 메고 국민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뚜벅이 유세로 제2의 안풍 일으키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뚜벅이 유세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출구조사와는 다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율이 26.1%에 이르러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으로 당락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의 4분의 1이 참여했지만 사전투표는 출구조사가 금지돼 있어 정확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개표 상황실에서 서울경제TV 정웅규입니다. 네, 제19대 대선 당선자 윤곽은 밤 11시 정도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여러모로 달라진 점이 많았고 선관위는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한 개표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번 대선 개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네. 이번 대선은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되고 1,1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한 영향 등으로 지난번 대선보다 당선자 윤곽이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18대 대선 때보다 후보자가 8명 더 늘어나 투표용지 길이가 길어지면서 분류기 처리 속도가 떨어지고 일부에서 개표 부정 의혹을 주장해 심사 개수기 속도도 느려질 전망입니다. 개표는 투표용지를 투표지 분류기에 넣어 후보별로 분류돼 나오면 이를 심사 개수기에 통과시키면서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밤 11시가 지나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고 내일 새벽 2, 3시쯤이면 개표율이 7, 80%에 달해 당선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처음으로 국회 5개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8명을 개표 사무참관단으로 선정했습니다. 참관단은 개표 준비부터 투표지 분류기 점검과 시험 운영까지 투표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투표 당일인 오늘은 개표와 보고 과정을 참관합니다. 일반 참관인 제도도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선관위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2,20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합니다. 각 지역의 선관위에서 개표 관람증을 발급받으면 누구나 개표소의 일반 관람층에서 개표 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가 분류돼 집계되기까지의 과정도 유권자의 손을 직접 거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 등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실시간 개표 결과도 이전의 시군구 단위에서 투표구 단위로 세분화해 개표 결과를 좀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 오늘 투표소에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새 대통령에 어떤 바람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보경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 오늘, 이른 아침부터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좋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관심과 희망으로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새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얘기했습니다. 그냥 국민을 위한 정치하고 서민 경제가 많이 살아나는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취직도 잘 안 되고 많이 배운 만큼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나 대통령이 잘 경제를 살려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의 수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업이 힘든 것도 물론인데 취업을 하고 나서도 많은 좌절을 겪어요. 그 취업한 곳에서 받는 임금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탄핵 정국을 거친 대선인 만큼 시민들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대통령이 당선돼 통합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무엇보다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촛불 집회를 좀 상당히 좀 많이 나갔는데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실망이 많이 커서 앞으로 좀 그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차기 대통령은 조금 국민들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새롭게 변화된 대한민국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시민의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곧바로 내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대통령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대선과는 다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은 과거의 대선과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다른데요. 우선 이번 대선의 정치적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과거 대통령 선거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그 지역구도가 허물어진 선거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보궐 대통령 선거라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구도가 허물어졌다는 데 큰 의미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그 가치와 철학보다는 지역별로 우리가 남이가식의 행태를 통해서 국민이 분열됐던 정치 역사를 반복해 왔었는데요. 그 망국주의적인 지역주의가 처음으로 사라진 대통령 선거라는 점입니다. 과거 경남 경북 지역은 보수, 전남 전북 지역은 진보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도 대신에 인물과 정책으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민이 주도한 촛불혁명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며 치러진 선거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시민이 정치 권력을 뒤엎거나 향배를 바꾼 과거의 사례는 두 차례가 있었는데요. 지난 1960년에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망명이 있었고요.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 독재의 종식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때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는 등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촛불혁명은 성숙된 시민의식의 발현으로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은 무혈혁명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과 철학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투표율이 75%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선 이후 달라질 만한 경제정책도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새 정부가 추진할 만한 주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후보들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만큼 대선 이후에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책 변화는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달렸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을 시키고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또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청년 실업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두 후보는 모두 중소기업이 청년 구직자를 고용할 경우에 정책적 배려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 후보의 경우 중소기업이 청년 구직자를 고용했을 때,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세 번째 고용된 직원의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 고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요. 성과 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정책적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청년 고용 보장 제도를 신설해서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으로 조세 정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 정책일 텐데요. 이 세금 정책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등은 모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까지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 이전에 법인세 최고세율인 25%로 반드시 환원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지요. 물론 이런 내용들을 후보들은 공약에 담았고요. 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소득세한 세율 강화도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을 통해서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안 후보 역시 초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 상향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더 거대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후보들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에 내놓을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인상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대선 이후 주식시장의 향방도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 주식시장은 대선 이후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대선 이후에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시장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케이프투자증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과 2년째 된 해에 주식시장이 가장 호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간 주식시장 등락률의 평균치를 분석해 보니 임기 이후에 만 1년이 될 때까지 주식시장 상승률은 23%에 달했고요. 1년에서 2년째가 된 해의 상승률은 26%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임기 3년째와 4년째는 조정을 받았었고요. 임기 5년째에는 0.9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만 2년째까지 주식시장이 가장 호황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유는 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함께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올해 역시 과거의 대통령 선거와 취임 때처럼 미국 등이 경기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는 만큼 과거 대통령 취임 시기와 비교할 때 비슷한 환경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임기 2년째까지 주식시장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번 19대 대통령 당선자 역시 과거와 동일하게 취임 이후 만 2년이 될 때까지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김상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내일이면 새로 들어서게 될 새 정부의 경제 현안과 정책은 어떻게 될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필상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선은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대선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이다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질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번 선거는 단순하게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을 짓밟았던 국정농단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원했던 촛불혁명의 마무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 교체를 떠나서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 탄핵의 원인이었던 최순실 사태는 우리 역사의 불행이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룬 민주화와 산업화를 한꺼번에 부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은 생명을 잃어가면서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비리를 저지르느냐.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산업화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기업과 권력이 유착해서 돈을 빼돌리고 경제를 흔드느냐. 도저히 용납이 안 됐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을 새로 얹어 뽑는 겁니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은 차기 대통령은 책임이 막중합니다. 세 가지를 무슨 일일수도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 계획을 해서 권력의 국정농단을 막고 비리와 부정부패를 차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 계획을 해서 정경유착을 청산하고 누구나 희망을 갖고 일을 하며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를 통합해서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등으로 갈기갈기 나뉘는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여소야대가 될 이 차기 정부가 연합정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후보 각각의 지지층이 자신의 이념 성향과는 반대되는 정당에 대해서 연정에 반대하거나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연정까지 갈 길이 멀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와 관련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선거 과정에서는 네. 적폐청산이다, 정권 교체다, 뭐 이런 어떤 그 주장들을 하면서 네. 연정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통합정부다 이런 어떤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볼 때 통합정부 이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연정은
정당이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정부는 정파나 진영 논리를 떠나서 네.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최고의 적임자를 선출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네. 이런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통합정부가 지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문인데 네. 현실적으로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된다 할지라도 국회 의석이 120석밖에 안 됩니다. 네.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당장 총리나 장관 임명부터 차질을 빚을 겁니다. 또 어떤 법안이 나와도 제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본다면 그래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라를 제대로 발전시켜야 되니까 이제 각 당에서 다른 당들 많이 있는데 그 당의 추천을 받아서 또 그 당과 협의해서 그래 정부를 구성하자. 그래서 사실상 연정체제를 구축하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구하고 다시 살리는데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으자. 이런 연정체제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최근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안보 문제들도 산적해 있는데요. 네. 이 차기 정부가 이 안보 현안들은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예, 그 안보는 정말 나라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안보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그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우리나라 그 북핵 문제 해결하고 안보를 이제 확고해야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이 제기되고 또 선거 공약에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권 국가인 우리나라 운명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느냐. 특히 이번에 그 미국의 트럼프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둘이 만나서 적당히 흥정을 하고 북핵 문제 이렇게 제재하겠다 어떤 대처 방안이 나왔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봐야 했다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운명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른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결국은 이제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안보를 제대로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힘이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주도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부의 어떤 그 책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적극적인 행동의 힘이라는 겁니다. 네. 대통령 취임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몇 번이라도 찾아가라. 시진핑 주석 몇 번이라도 찾아가자. 네. 그래서 우리의 정책, 우리의 입장 밝히고 설득해라. 아주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이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이것이 차기 정부의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보뿐 아니라 경제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일자리 창출, 소비 촉진, 가계부채 완화 등 이 수많은 과제를 차기 정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예, 그 자본주의 모순이 이제 드러나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포용주의라는 어떤 경제 정책이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거와 관련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공약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제 제시한 공약인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가 발전을 한다면은 국민 소득이 늘어야 된다. 국민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는다. 소비가 늘어야 기업 투자가 는다. 그래야 경제 성장과 국민 성장의 선순환을 이룬다. 그래야 사람이 잘 산다. 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정말 소득 그 주도 성장 이거 당장 어떻게 되겠느냐. 네.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 지금 어떤 출구조사에서 이룩한 어떤 당선자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했는데 네. 일단은 하도 경제가 일자리를 못 만드니까 정부가 나서서 예산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경제 일자리 창출에 하나 돌파를 마련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민간부문 일자리와 연계가 돼서 정말 경제 전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기업 역할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 물론 좋지만은 기업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어떤 정책도 우리가 결코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 규제 혁파하자, 재벌 개혁하자, 노동 개혁하자.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정말 기회를 갖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이 경제를 새로 살리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경제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소득 주도 성장, 그다음에 기업 주도 성장, 이것의 쌍끌이 어떤 성장 체제가 돼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새 정부가 헤쳐나가야 할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이필상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19대 대선 특집 경제 현장 보내드렸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투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서울경제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5년을 함께할 새 정부 19대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는 그 시각까지 개표 상황을 하단 자막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경제 정보까지 함께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